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필기 35문제 그리고 실기 45문제로 구성한 80문제 12회차 영상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3초 후에 정답 공개해드리고 해설도 설명도 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양쌤 채널에 새롭게 멤버십으로 가입해주신 김신임 선생님, 김애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영상이 먼저 회원분들에게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또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12회차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날은 10월 2일입니다. 그런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노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유형은 정치적인 보상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도 정치적 보상이고요. 지적 보상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정책 자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은 우리 문화재나 이런 박물관, 공원 이런 거 갈 때 노인분들 무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경제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유적 보상은 없고요. 문화유산의 전수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보유한 유형, 무형 문화재 이런 것들 전수받고 하는 것들을 문화유산의 전수라고 합니다. 2번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 감소, 2. 의존성 감소, 3. 조심성 감소, 4. 가족 내 역할 증가, 5.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1번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외향성은 감소가 되죠. 그리고 의존성은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심성 감소가 아니라 조심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사 신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 내 역할은 증가가 아니라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노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가족 내에서도 아이들도 다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내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관계망도 확대가 아니라 줄어들게 되죠.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번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제도 중에 사실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은 이제 온 국민 대상으로 노후에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우리 노인분들은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지만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이제 짧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0% 수준 이하의 노인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2026년 기준으로 월 단독가구인 경우에 34만 9,700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회복지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가급여는 여기 뭐 단기보호라든가 주야간 보호라든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50%가 아니라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이 100%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갔을 때도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좀 비싸잖아요. 그렇게 비용 생각하시면 되고 복지용구 비용은 복지용구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재가급여잖아요.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여기 재가급여도 지금 20%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재가급여는 15%고요. 시설급여가 이제 20%가 되겠죠. 그리고 4번이 정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입니다. 표준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의 볼일을 대신하거나 함께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병원 외래를 동행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볼일들을 함께 해준 거기 때문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제공 원칙에서 옳은 거입니다. 잘한 거 찾는 거죠. 일단 1번은 가래를 흡인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시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에게는 오케이인데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상자 본인에게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 거는 아주 잘하셨죠.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됐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로 조정하시면 안 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해서 조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네, 인지 능력이 괜찮으신 분에게는 동의서를 받지만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으시면 안 되고 가족에게 대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의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인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은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답은 이제 3번 신체적인 학대인데요. 몸을 꼭 이렇게 때리거나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것만이 신체적인 학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먹지 말아야 할 약물을 먹게 한다던가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단절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체에 큰 위협이 신체적 생존에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대신 얘는 지금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 건데 약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이런 보기가 나왔다면 그거는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는 방임이고 이거는 불필요한 약물을 억지로 복용시키는 거는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을 침해받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았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인학대와 관련된 그런 문제죠.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이제 산재와 관련돼서 정답은 3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맞은 거고요. 그리고 이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도 본인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효기간은 1년간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이고요. 그리고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세금 부과하지 않고 전액 받게 되고요. 그리고 폐업했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예,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직업윤리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방문 요양할 때 사실 명절 음식은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면은 안 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를 잘 지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윤리에 맞게끔 행동한 거, 잘한 거 찾는 거죠. 3번처럼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사생활 제한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사생활은 잘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요구를 사실 모두 수용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우리 가족의 업무를 해달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수용은 어렵고요.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연결을 해주셔야지 대여를 해주신다거나 알선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셔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시거나 관리 책임자에게 상의를 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어르신께서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뭐 그러면 이따 드릴게요 뭐 치울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 밥을 못 먹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먹을 때 불편하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대처 방법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아들,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휠체어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호자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본인 부담금 면제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뭔가를 권유하거나 대신 내가 사서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요양보호사가 하시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15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그러니까 높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 찾으시는 건데 2번이 맞습니다.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면 안 되겠죠. 최대한 물건을 몸에서 이제 가까이 놓고 들어 올리셔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다 잘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 요법 5. 전기 광선 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손목이 삐어서 초기라면 손상 부위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냉찜질을 한다거나 손상 부위를 내리는 것보다는 손상 부위를 올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적절한 관리 방법입니다.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 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가관리 방법 잘한 거 찾는 건데요. 4번 임신한 경우에는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거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되겠죠. 옷소매에다가 기침을 하셔야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1년마다 받으셔야 되고요. 결핵 진단 검사는 굳이 3개월마다 뭐 접촉을 하셨다면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셨다면 업무를 계속하시면 안 되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섬모운동 감소 2.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노화가 되게 되면 호흡기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섬모 운동이 감소돼서 호흡에 대한 것들이 좀 불편해지죠. 그리고 기관진의 분비물은 더 많아집니다. 콧물도 자주 내고 기침도 자주 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폐활량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침 반사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기침을 콜록콜록 잘 해야 되는데 섬모 운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침 반사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리고 근력 여러 가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19번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 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다면 이렇게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호흡을 제한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심호흡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찬 공기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네, 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계속 노인성 질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쭉 나올 겁니다. 네,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20번,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폐결핵은 이제 이렇게 폐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폐결핵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이렇게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3번처럼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 객당 검사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료 기간 중에라도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계속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징이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저녁 늦게 이제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그런 증상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대부분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가슴이 이렇게 조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통증, 흉통이 되겠습니다. 22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 척수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만약에 넘어졌다면 거의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서해부, 대퇴부 통증이 있으면서 고관절 골절이 많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증상인데요. 주요한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발생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요. 뇌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손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손해가 있는데 손해가 손상했을 때는 이렇게 자세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 뒤에 이쪽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두엽. 이마 있는 쪽, 머리 앞쪽이 해당되고요.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도 이제 전두엽의 문제입니다.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측두엽,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머리 옆쪽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거는 후두엽, 뒤쪽에 있는 머리 뒤쪽에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이제 눈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정체 황화 현상이라는 거는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황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리고 눈이 앞으로 돌출되는 게 아니라 눈이 오히려 푹 꺼지게 됩니다. 눈꺼풀도 처지고, 그리고 눈물의 양 오히려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막 반사 떨어지게 됩니다. 각막 반사가 뭐냐면 눈에 뭔가 막 왔을 때 눈에 자극이 오게 되면 눈을 이제 재빠르게 딱 감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 떨어지게 됩니다. 26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감각기계에도 모든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공지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게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어르신들 보면 전기장판 켜놓고 이제 주무시다가 뭐 이렇게 살을 대는 경우도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 이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색깔 구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청이 발생돼서 고음 잘 들을 수가 없게 되죠. 27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당뇨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이 생기면 이렇게 소변 배설량이 증가하는 다뇨증 증상이 있게 되고요. 감각 민감성 증가가 아니라 감각이 오히려 이렇게 이상이 되고 오히려 감각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갈증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죠. 갈증이 많이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도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음식 섭취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증이라고 해서 배가 자주 고프고 다식증이라고 해서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당뇨병에서 봤듯이 노화가 되게 되면 내분비계의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오히려 떨어지고요. 갑상샘 호르몬 이것도 떨어집니다. 뇌하수체 크기 이것도 떨어지고 공복 시 혈당 수치는 오히려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노인이 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주요한 원인으로는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숨도 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초혈관의 저항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도 이렇게 좀 말랑말랑 이렇게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30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디프테리아 3. 파상풍 인플루엔자 4.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 정답은 2번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맞습니다. 1회 기본 접종 후에 10년마다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어떻게 외우시는지 그냥 저 나름의 방법인데요.
우리 그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마다 강산 이런 것들을 풍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풍자가 들어가니까 네, 파상풍, 드프테리아 이렇게 외우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만의 꿀팁인데,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인데 선생님들도 네, 이렇게 안 외워지는 것들은 여기 연상되는 것들로 한번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31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4번처럼 오후 간식이라는 말이 나왔고 바나나 섭취를 거부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셨고요. 실금을 여러 번이 아니라 실금을 3번 했는지 4번 했는지 횟수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이라는 것도 기준이 명확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치 않고 오랜만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하루 만에 아니면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 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일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란 표현보다는 뭐 아침 7시, 아침 8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기록을 할 때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이름까지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위해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럴 경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2번처럼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상황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은 1. 하필 왜 내가 죽어야 해? 2.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3. 이제 소리칠 힘도 없어. 나는 지쳤어. 4. 우리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 5.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야겠어.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임종에는 적응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울해지고, 마지막에는 수용을 하는 총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타협은 이렇게 죽음을 부정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얼마간이라도 더 삶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고요. 하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믿을 수 없다 이런 단계는 이렇게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분노하다가 이렇게 슬프다거나 지쳐있다거나 이렇게 우울해지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울, 여기 2가지는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4번이 타협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필기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 작성 안 됩니다. 예, 대리 작성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명 의료 중단은 이렇게 본인 의사로 하셔야 돼요. 의사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영양분은 공급을 하게 됩니다.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의치가 느슨하게 되면 의치를 빼셔야 됩니다. 혹시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갈 수도 있고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식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아서 생선 가시를 제거하시면 안 되고 미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숟가락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있어야 숟가락을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는 가벼운 숟가락보다는 약간 무게감 있는 숟가락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갈아서 먹이는 거 좋지 않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하면 식사 안 하시고 드라마만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경관 영양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경관 영양을 할 때 대상자가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사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은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그런 다음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생각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은 비위관이 아니라 우리 유치도녀관, 유치도녀관이 꼬였을 때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꼬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비위관이 아니라 유치도녀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약을 이렇게 복용을 도와드릴 때 이렇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제공하셔서 삼키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색이 변한 물약 이런 거는 복용하면 안 되겠죠.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이 아니라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용액이 물약이 흘렀을 때 이렇게 라벨이 없는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죠. 근데 라벨이 없는 쪽을 잡으면 물약이 나중에 흘렀을 때 라벨을 적시게 돼요. 그러면 라벨의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캡슐약 벗기시면 안 됩니다. 39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 다라 마. 정답은 마번입니다. 위치가 정확히 요 아래쪽 눈꺼풀 중에서도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다가 안약을 점적하시는 거예요. 간혹 문제가 안약이 아니라 안연고, 연고일 때는 또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안약인지 안연고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안연고일 때는 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고를 바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안약이기 때문에 안약일 경우에는 이렇게 안약일 때는 바깥쪽, 아래쪽 눈꺼풀의 바깥쪽에다가 점적하시게 됩니다. 40번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그림 보시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정답은 나번입니다. 귀약을 넣을 때는 이렇게 귓바퀴를 잡아당기셔야 되는데요. 요쪽, 요쪽 귓바퀴 위쪽을 후상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 후, 그 다음에 위로, 후상 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하실 때는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고리를 이렇게 둥근 문고리로 손잡이를 하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이제 둥근 손잡이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형, 이렇게 막대형으로 된 그런 손잡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도, 조명의 조도, 조명의 이제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낮게가 아니라 이렇게 밝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형물 같은 거 두게 되면은 미관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화분 이런 거는 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슬리퍼는 신고 벗기는 쉽겠지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뒤꿈치가 막혀 있는 그런 실내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42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사용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요실금 대상자, 요실금 대상자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배뇨를 돕기 위해서는 배뇨 후에 아랫배를 눌러 주어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이 실금 조금씩 나오는 것이 요실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의 그런 배뇨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요실금 대상자에게는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편마비예요.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편마비일 경우에 일단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다가 이동변기를 놓아야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를 놓으셔야 되고 정답 2번이 맞습니다.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놓긴 놓는데 30에서 45도 각도로 이제 비스듬히 침대 옆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침대 높이보다 낮게가 아니라 침대 높이랑 같게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닿아야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앉아서 소대변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이 아니라 사용했을 때 그때그때 세척하셔야 되겠습니다. 44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줘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충분히 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4번이 맞고요. 일단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면 안 되겠죠. 일단 그냥 계속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변이 나올 수 있고 배출구는 잠그셔야 되겠죠. 배출구를 열어놓으면 소변이 막 밖으로 샐 수 있기 때문에 배출구는 잠그셔야 되고 유치도뇨관 굳이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아랫배보다 밑에 이렇게 주머니를 들고 보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되겠죠. 네. 46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출혈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단한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칫솔로 하셔야 되고요.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라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칫솔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으시면 점막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치실도 혈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드라이어로 말려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머리 감기는 방법인데요. 낮보다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낮 시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귀는 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막으셔야 되고 수건으로는 양쪽 귀가 아니라 이제 눈을 덮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에 머리 감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는 것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귓바퀴나 이제 귀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까지 닦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빗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빗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8번 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혹시 1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습제 듬뿍 발라주는 거 좋죠. 좋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 혈액순환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따뜻한 물에 담가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에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체온이 유지되도록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이렇게 자주 몸에다가 끼얹어 주시면 되겠죠. 창문을 열게 되면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좋지 않고요. 그리고 몸의 물기는, 목욕 후에 몸의 물기는 바로 닦으셔야 됩니다. 자연 건조하게 되면은 자연 건조 되는 동안 체온이
이게 물기가 날아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 너무 많죠. 높죠. 네, 적당한 체온의 온도가 좋습니다. 36도 정도의 목욕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욕은 몸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받을 때도 몸 중심부터 닦지 않고 발부터 이제 하고 손하고 그다음에 몸의 중심으로 오게 되죠. 그것처럼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50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며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에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지금 중증 치매 대상자예요. 중증. 이럴 경우에 선자세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앉아서 옷을 갈아입어야 안정적으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자세 좋지 않고요. 단추. 우리 중증 치매 대상자는 단추 어렵습니다. 단추가 없는 그런 옷이 좋고요. 스스로 옷 갈아입기 어렵죠. 도와주셔야 되고요. 갈아입기 거부한다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목욕한 이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 맨 위로 오게 해야 맨 위에 있는 옷부터 차례대로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일단은 가번 1번인데 대상자의 이 발이 무릎보다 이 발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 뒤쪽에 놓이게 하는 게 이제 1번이고요. 그런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도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였죠. 네, 앞으로 숙여서 이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오게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에 나오게 하게 됩니다. 더 이제 이 얼굴이 앞쪽으로 더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한 이후에 일어서면서 상체를 펴게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갈아다나가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어디를 잡아야 하냐면 이 어깨, 이쪽 양쪽에서 어깨 잡으셔야 되고요. 대퇴라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허벅지 앞쪽 여기인데 대퇴 밑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는 거죠. 대퇴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대퇴와 어깨를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함께 위로 올려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제 편마비 대상자이고요. 문제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정답은 일단 모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 방법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이제 옮겨 타야 되니까 휠체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잠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니까 바닥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시는 겁니다.
잡은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바닥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 다음 엉덩이를 듭니다. 무릎을 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엉덩이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쪽 건강한 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 무릎을 하나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휠체어에 앉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가다라입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그림 보시겠습니다. 가나 다라 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지금 여기 발판인데요. 발판을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길이에 맞게끔 다리가 짧으면 얘를 좀 위로 올려주셔야 되고 다리가 길면 이렇게 좀 내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판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다리의 길이에 맞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55번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2.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3.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5.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주로 뭐 편마비나 오른쪽, 왼쪽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 문제는 양쪽 다리가 다 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가 다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행기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교재에는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에는 그런 보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양쪽 다리가 약할 때는 일단 보행기가 먼저 나간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행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또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복지용구 중에서 이 그림 나와 있는 거는 자세 변환 도구인데요. 딱딱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쿠션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분리해가지고 세척할 수 있도록 빨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퍼는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커버는 소독은 좋은데 변색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자세 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를 바꾸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 약간은 돌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57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는 3번이죠. 3번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이나 가래나 이렇게 결핵 대상자의 가래나 침 이런 것들이 묻은 것들은 반드시 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58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 5번입니다. 낙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5번이죠. 낮에 암막 커튼을 쳤다면 깜깜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낙상 위험이 많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주 잘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59번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5번처럼 복구된 이후에 하나씩 다시 플러그를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놓으면 잘 안 마르겠죠. 그래서 포개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설거지 하셔야 되고요. 그물 모양이 더 좋습니다. 스펀지로 된 것보다. 그리고 유리 그릇을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유리가 깨지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밀폐용기, 냄새나는 밀폐용기는 녹차 티백으로 우려서 냄새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이 표시는 이렇게 빗장이 있는 표시는 그늘이에요. 그늘에서 말려라. 그런데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말려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5번 꽃무늬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야 구김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네,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지금 잘한 거는 대상자가 요구를 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같이 연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대상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치매 대상자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 굳이 지참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은행이니까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시는 거 안 되고, 그리고 업무 처리에 불만족해 하신다면 어르신께 여쭤보고 다시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적 업무 이런 거 근무 시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 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문제는 치매 대상자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상자가 원한다고 계속 누워있게 하면 어르신이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본다. 그리고 설명한다.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에 물을 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이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시게 되겠죠. 그래서 4번처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치매 대상자 어르신들은 자꾸 환경을 바꾸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6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아들이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아들과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아들이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 여기가 집이니 아들을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아들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치매 대상자, 치매가 있을 때 어르신이 아들이 왔다 갔는데도 또 아들이 언제 오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압력, 시간, 장소, 날짜, 진압력을
어르신에게 그러니까 진압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요날 요날이 아들이 오는 날이에요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시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침해 대상자의 문제입니다. 침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거나 물어보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거 다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이제 반복하거나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처럼 쓰레기 봉투를 사러 나가자라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66번 침해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문제도 이제 침해 대상자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예, 그렇다고 하루에 2끼만 제공하게 되면 영양에 문제가 있게 되겠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도 영양에 불균형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셨다고 소화제를 식사 때마다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그릇에 담아서 많아 보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쓴맛 나는 재료 이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 67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 자고 밤에 안 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걸어서 자꾸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잠을 오히려 잘 자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좋지 않고 오히려 2번과 5번은 밤에 해주시는 게 좋겠죠. 68번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 분들에게 거울 좋지 않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르신의 나이도 점점 어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증인 경우 어르신 나이가 몇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뭐 85세인데 뭐 35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40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적게는 13살이에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울 속에 나는 13살의 내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거울은 치우시거나 아니면 천을 씌워서 보이지 않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딸이 내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딸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화를 낼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인데요. 우리 치매 대상자 분들은 나중에 감정만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다독이시고 어르신이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물어보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7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가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앞에 69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죠. 지금 이제 치매 대상자, 치매 대상자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속상한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또 제공해야 될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 적당한 여가 활동은 이제 2번 같은 경우 편마비 대상자이더라도 한쪽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던가 글씨를 쓰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은 여가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망 대상자인 경우에는 약간의 치매 증상과 비슷한데요. 현실을 조금 이렇게 혼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게 한다면 더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관절염 대상자, 배드민턴 좋지 않고 심근경색증도 등산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숨이 차고 이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처음 가보는 길보다는 익숙한 길을 산책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7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그리고 가족과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수시로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족과 잘 정보를 주고받으셔야 되고요. 모든 일의 전문가임 강조하는 거 좋지 않겠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시는 게 좋고 갈등을 임의로 해결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이제 공감적 반응을 묻고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대화할 때 공감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입장이 됐을 때 그 요양보호사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한 거를 인정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엊그저께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치매 대상자예요. 치매 대상자인 경우에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설명도 잘 못하고
이런데 어떻게 아픈지, 무엇을 드셨는지, 속이 쓰린지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배 여기저기를 짚으면서 묻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프세요? 아니, 여기 이쪽을 또 누르고 여기가 아프세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표현 안 되고 실물이나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아니면 그림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쓰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판단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판단력 장애 대상자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네, 아니요 라고 아주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인 경우에는 설명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처럼 하셔야 되고요. 톤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형 질문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대1로 대화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 이야기 오히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어르신의 기억력을 이렇게 좀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77번. 다음 중에서 재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한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잘못 복용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약 처방이 바뀌었다면 이전 약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새롭게 처방받은 약을 이제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아주 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 골절이 되게 되면 이제 손이 점점 이렇게 붓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붓게 되면 반지와 시계 이런 게 나중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골절이 의심될 때는 반지, 시계 이런 것들을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을 눌리게 압박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1, 2, 3, 4 이렇게 이런 속도로 이제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명치 아래가 아니라 이제 명치 부위로 압박하셔야 되고 45도 굽히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누워 있으면 팔을 바로 직각으로 이렇게 하셔서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3cm 아니고 5cm 정도로 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80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전극 패드를 붙이는 부위는 오른쪽.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만 누워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여기 요 쇄골뼈 아래에 있는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하나 붙이시고 왼쪽에 왼쪽에 여기 겨드랑이 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하나 붙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전극 패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2번 12회차 어떠셨나요?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또 추가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회차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